자, 그러면 결국은 조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왜 나는 요만큼인데 너는 이만큼이야?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내는데 너는 이렇게 조금 내? 형평성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주식과 부동산. 주식과 관련된 세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요걸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내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서는 야 부동산은 오히려 세금이 적잖아. 그리고 또 부동산은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잖아. 근데 주식은 왜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뭐 이런 논쟁까지 불거졌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세제 개편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키워드 들고 나는 게 부자 감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부자인데 왜 이런 사람들의 세금까지 깎아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엉터리 주장이죠.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60년대 네. 대한민국 이제 경제 발전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논리로 반대를 했었냐면, 아니 고속도로 깔면 그거 자동차 있는 부자들만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다.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논의도 결국 같은 선상이 있다고 봐요. 미국 증권시장이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금 한국의 증권시장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 정도 되나요? 국도도 아니죠. 저희는 정말 흑먼지 펄펄 날리는 비포장도로죠. 비포장도로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PBR이 0.8이지 않습니까? 한 배가 못 됐었죠. 못 됐죠. 예. 그러면 PBR 0.8이면 찾아볼 수 있는 지금 국가가 러시아나 터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PBR이 1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사업하지 말고 이거 그냥 빚잔치 해가지고 팔고 그냥 다 나눠 가지자. 그게 낫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한국 증시에는 성장성이나 어떤 미래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정말 후진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증시를 조금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너무 지금 먼지도 많이 날리고 모두가 불편하니까 우리도 조금 도로 상태를 개선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도로 좋아지면 자본가들만 이해를 보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들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럼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드려서 설득을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리더가 잘 모르고 무식한 건 죄다.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거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지금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장을 어지럽히고 또 투자자들에게 어떤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을 맛보게 하고 있는 건 이건 정말 자본시장을 넘어서 저희 공동체 전체를 어떤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속상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제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집이 있지만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9억 원 미만짜리는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쪽에서는 세제 혜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주식에 관련된 세제, 특히 장기 보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 그리고 부동산도 장기 보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고요.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으로 가라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저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세를 내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죠? 재산세를 냅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임대료 받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동산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배당 같은 경우 임대료 같은 경우에 2천만 원까지는 그 중에서 50%를 공제해 줍니다. 네. 네,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는 혜택이나 없습니다. 세금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12억까지는 네.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네, 양도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양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내가 10억을 벌던 100억을 벌던 1000억을 벌던 80%까지 세금을 공제를 해주죠. 그렇죠. 10년 보유했을 때가 80%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금액의 상한도 없습니다. 네.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서 그게 다음에 100억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체 금액을 전체 다 인정해서 거기서 80%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격에 따른 손익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만큼 감내해야 될 리스크의 수준이 크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강한 금융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걸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따지면 부동산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개편하겠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 일방적으로 몰리는 이 잘못된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자본시장에서 배당을 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세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이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모든 세금이 다 이 주식시장과 그다음에 법인세에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지금 저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네.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빨리 그걸로 부동산 투자해라. 네. 그리고 그렇게 네가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해라. 말고 네. 미국 시장에 투자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재산세나 종부세를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단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자본시장 정상화지 않습니까? 자본시장 정상화죠. 네.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주식시장을 괴롭혀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괴롭혀서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주식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죠. 정부도 당연히 지금 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겼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정반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과 주식을 대체제로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대비한 그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주식 과세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반대급부 풍선 효과로 인해서 뭐 부동산으로 갔다든지 뭐 그런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머니 무브는 항상 있었죠. 네. 하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적고 부동산 시장을 길게 봤더니 항상 이기더라. 이게 지금 국민들의 내리에 너무나 분명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걸 한번 깨보자라고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이제 그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 이런 데다가 또 관세 후폭풍 네. 그것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걱정됩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지금 이 국내 같은 경우에 제조업 기반이 공동화되고 있고 네. 특히 이번 관세 여파에 따라서 당장 수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네. 어제 발표됐던 K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성장률을 0.8%로 네. 네, 심지어 우리가 소비 쿠폰을 써서 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거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치를 여전히 1%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좋지 않고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은 쌓여 있고 네, 결국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부동산 머니무브. 한편이 주식 네. 그리고 이제 일부분을 새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코인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규모가 제한적이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그 자금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 되는 건데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머니무브 관점에서도 봐도 또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도 봐도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면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부동산 슈퍼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찌됐건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늙어가면 또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을 만들려고 하는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실제로 ETF 시장이 큰 이유도 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ETF 시장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연금 계좌야말로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수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이 다시 한번 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부분이 그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00만 불 이상을 가지고 은퇴한 연금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너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그 100만 불 이상의 자산을 연금 자산을 얻었니라고 물어보면 70%가 주식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100만 불의 연금 소득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 노동시장은 신선해서 저희 정말 나이 드신 노인네 분들이 니어거 끊는 일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도 네 자본시장의 이득을 얻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연금으로 이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노후 세대들이 배당금을 받고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던 게 애초에 이번 이 자본시장 코스피 5,000포인트의 저희가 아젠다였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이고 개편안은 부동산에 오히려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심상치 않다고 느끼시나요? 저희가 6월 27일 날 6억 이상 대출 금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불과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강남 쪽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6억 원 대출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맞습니다. 어차피 강남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6억은 네. 대출 해주면 좋고 없으면 대출 안 해주면 다른 데서 구해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남 쪽이 움직이면 결국은 키 맞춤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옆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갭 맥국이라든지 키 맞추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정부가 일단은 전세 자금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죠. 미국의 일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자들의 소득의 대략 40%를 임차료로 내고 있거든요. 아, 렌트비로 40%를 낸다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뉴욕 거지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네요? 죽어나는 거죠, 말 네. 그대로. 네. 근데 그동안 한국은 왜 이런 불편함이 없었냐? 전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었던 거죠. 근데 월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임차료를 올리는 거고요. 또 지금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3년간 공급이 전무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또 공급을 하려면 뭐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또 뭐 그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네. 또 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3년, 4년이면 지었던 거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천세대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2년에서 3년? 맞습니다. 예, 예, 예. 요즘은 이걸 6년까지 보죠. 네. 그리고 특히 뭐 최근에 대림 사태나 포스코 사태 같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더 많은 안전 절차들이 보강이 될 거고 결국 그거는 비용과 공기를 늘리는 과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에너지 제로 인증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도입이 되면서 그것 하나로만 대략 공사비가 아파트 총 공사비가 한 10% 정도 인상될 걸로 보거든요. 네. 네. 그다음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도입되면서 어쨌거나 당연히 도입돼야 되고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는 좋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공급된 물량 없고요.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 시내에 공급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완전히 지금 꽁꽁 막아둔 상황이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웬만큼 지금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거 타산성이 있으면 안 맞죠. 안 할래. 네. 그냥 그러면 어차피 정부 바뀌면 또 결국 그거 없어질 건데 그냥 그때까지 기다릴래.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공급은 더 줄어들겠고요. 더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명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유동성까지도 지금 주식시장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일부는 미국 증시로 가겠지만 네. 결국은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